표면의 시약 이수명의 실혼집 제2부 내가 그녀임을 알았을 때 김구용의 구곡. 김구용의 구곡은 잊힌 작품이 아니다. 잊힌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싸움의 기록이다. 텍스트를 넘나드는 위태로운 싸움. 아무도 하지 않는 싸움이다. 텍스트로 이해하려 했을 때 물론 이러한 시도도 거의 행해지지 않았지만 구곡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구곡은 텍스트가 아니다. 1. 이것이 시라면. 구곡은 1961년부터 1977년까지 현대문학과 현대시학에 발표된 연작 형식의 장시로 1978년 어문각에 묶인 것이다. 시집 1이 전제된 시가 나온 지 2년 만의 일이다. 이미 시에서 김구용적인 것을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편소설 분량의 전무후무한 산문시들로 텍스트의 형체를 제대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구곡이 어떤 모습으로 출연하더라도 전작의 충격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구곡은 난감하다. 마치 지속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폭발하지 않는 지뢰와도 같다. 시가 산문시로의 과감한 모험을 하고 있기에 행과 연을 갖춘 자유시인 구곡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일정한 정향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구곡은 읽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잘 읽히지 않기도 했거니와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시라고 해야 하는지 회의적일 수 있다. 9개의 노래라는 뜻의 구곡은 1곡에서 9곡까지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의 의미는 없다. 자유시 형태의 연작 장시라고는 하지만 각 노래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집 한 권이 파편들이면서 거대한 덩어리 같다. 어떠한 부분, 어떠한 페이지를 펼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각 부분이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 다시 자리 잡아도 상관없을 듯 싶다. 이것은 완벽한 형식인가? 형식의 완전한 휴식이거나 형식이 없는 것인가? 내용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권 분량이나 되는 연작 장시건만 어떤 내용의 시라고 일괄할 수 없다. 내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배적인 이미지나 서사의 여지를 허용해야 하는데 구곡에는 장면들의 정당한 충돌이 있을 뿐이다. 구곡으로 들어가는 문은 갈 때마다 다르고 들어서자마자 사라진다.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고 다시 밖으로 밀려나는 것만 같다. 진입했어도 계속 진입해야 한다. 어떤 전진이며 폭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지나가야 한다. 그래야 말의 산계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멈추고 생각에 잠기면 바로 시면으로 떨어진다. 구곡을 이해할 수는 없다. 구문에서 구문으로 건너뛰면서 말의 변천 사이로 이동할 뿐이다. 손에 무엇을 쥐게 된 것 같은 때도 쥐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흩어진 세계가 펼쳐진다. 마치 모래의 책 같다. 보르헤스의 소설이나 등장할 것 같은 우주적인 혼돈으로 가득한 가상의 책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이것이 시라면 시쓰기의 새로운 영토임에는 틀림없다. 언제 구곡은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텍스트로 통용되는 쓰기, 읽기, 일체를 거부하는 듯한 이 소용돌이가 읽힐 수 있을까? 소용돌이 속에서 언어들은 궤도 없이 날아다니고 텍스트라는 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탈출을 감행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자유를 무엇라 불러야 할까? 한국 문학사에서 일찍이 존재한 적 없는 이 극한의 글쓰기를 딱히 명명하기가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시를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구곡은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해방의 경험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다. 결코 텍스트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시가 아니라 구곡 덕분에 김구용은 잊힌 시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유토피아 혹은 헤테로토피아. 텍스트란 무엇인가?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텍스트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육체는 피와 살이 있고 피부로 덮여 있다. 피부는 육체를 덮는다. 덮음으로 피부도 육체로 성립된다.
육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활동하듯이 텍스트는 자기 구조와 동력을 가지며 이로써 특정한 효과를 생산한다. 자신의 지형 안에 골고루 자신의 생명력을 펼치고 뻗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다. 푸코는 육체를 유토피아로 설명한다. 육체란 도무지 피할 수 없이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철창인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한 유토피아다. 움직이고 욕망하고 사랑할 수 있으므로 유토피아인 것이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는 물리적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토피아라고는 할 수 없다. 유토피아란 본래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소를 갖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육체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헤테로토피아적으로 보인다.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에 별도로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장소 아닌 장소, 장소 밖의 장소로서 사회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삶 속에 현실화되어 있다. 다락방이나 묘지, 휴양촌같이 현실 속에 잉여나 부스러기로 존재하는 보통의 장소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유토피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다. 유토피아의 비존재에 대하여 헤테로토피아는 존재로 맞선다. 푸코의 용어를 들여오면 텍스트는 유토피아적이면서도 헤테로토피아적 면모를 지닌다. 육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유토피아면서 현실 속에 여기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신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신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꿈꾸며 그 가능이 예외적 가능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구용의 구곡은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유토피아이기에 앞서 유토피아를 소장하는 유기적 텍스트가 아니다. 텍스트적인 과정, 자기 구조와 작용을 갖지 않는다. 텍스트의 쾌락과 소비를 동력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유토피아이기보다는 단지 흩어져 있는 파편들의 더미이기를 자처한다. 이것은 떠있는 구름처럼 정체가 없는 것이다. 구름은 주체가 없다. 구곡에는 특정 주어가 없다. 주어의 자리가 아예 비어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주체가 아니라 여러 항이 자리에 번갈아 나타난다. 아직 인칭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들, 대상이나 상황들, 추상명사나 관념들이 어떠한 전제도 없이 우연히 나타났다 사라진다. 마치 으뜸음을 인정하지 않고 12개의 음이 동등한 자격으로 중복 없이 되풀이되는 12음 기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12음 기법은 악곡 진행의 형식이 있으므로 체계적 구성을 갖추지 않고 여러 항이 출몰하는 구곡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다. 구곡은 한마디로 세계를 향해 무차별한 평등이 방목되는 장이다. 주어의 자리가 완전히 개방된 것이다. 이 개방된 자리에 어떤 요소든 일시적으로 머물 뿐이기에 구곡에서는 주체의 독점이 사라지고 주체라는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객이나 유대가 없는 항들이 주체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낸다. 화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연결되거나 연계되지 않는다. 전원을 위한 맥락 역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실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은밀한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주체의 유토피아나 헤테로토피아가 유혹의 지점이지 않은가? 유혹이 없다는 것은 텍스트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구곡은 유토피아가 고여들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담고 있도록 펴있지 않다. 그것은 과감하게 유혹을 넘어선다. 사곡 부분. 다리는 목표를 향해 걷고 배는 자신의 침몰하고 공중에서 식사를 하는 물고기들, 범람하는 선인장, 죽음을 당한 신앙. 시계는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온갖 언어로 구축된 백화점 안에서 역행한다. 가난한 아버지의 피색에서 허탈한 무기. 늙은 평화, 땅은 나라, 하늘이 뒤집히면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폭탄을 투하하는 아들의 신뢰 체조는 연신 폭파하였다. 수많은 감정을
구곡의 전형적인 부분이다. 주체의 독점은 원천 봉쇄된다. 다리, 배, 물고기, 선인장, 시계와 같은 구체적 사물들 뿐만 아니라 신앙, 평화, 감정과 같은 추상적 명사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2개의 음들처럼 나타났다가 쓰러진다. 마치 돌아가면서 잠시 앞으로 나서고 물러서는 음들의 윤무 같아. 출연자들의 위치나 자세도 평등하고 구김이 없고 계급이 없다. 그야말로 모든 사건은 평등하였다. 이러한 잠깐식의 현존은 해방적이다. 구문과 구문의 공존 외에 어떠한 중심점이나 의미망도 여기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주어에 착목하는 문학적 징후가 이토록 완전히 봉쇄된 세계가 또 있을까? 이렇게 거의 절대적 평등을 시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텍스트가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코드화를 진행시키는 전략 아닌 전략을 무어라 일컬을 수 있을까? 다리의 걸음, 배의 침몰, 물고기의 식사, 시계의 역행, 아들의 실내체조는 가림막 없이 완전히 개방된 세계이다. 이들은 서로 혼효되는 듯하지만 결코 서로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시인은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혼음하는 대자연이 어떻다는 말인가. 3. 팔루스. 구곡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최소한 텍스트로는 그렇다. 이것을 차라리 텍스트가 아닌 연합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구문들의 느슨한 연합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항들이 배열되는 구곡의 구성 아닌 구성은 내재적 의미가 형성되는 연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작품에는 에센스가 없다. 텍스트가 안락하게 놓이는 초점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구곡을 읽다 보면 초점이 계속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느낌을 받는다. 시집 한 권을 통틀어 이 느낌이 지속되는데 초점이 결국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대개의 텍스트는 어찌되었든 초점이 맞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나 진술의 구성은 가상의 초점에 다가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시는 전개되고 전환된다. 비록 도달한 곳에 기대했던 초점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곳이 기대했던 곳이든 다른 곳이든 결국 초점에 도달한다는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초점을 의식할 수 있어야 작품이 진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곡은 이를 계속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곡은 초점을 향한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운동을 파괴시키는 양상으로 움직인다. 의미 발생의 기대는 끝내 좌절된다. 여기서 이러한 김구용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락항의 팔루스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주제하듯 락항에게 있어 팔루스는 어떤 기표이지 단순한 남자의 신체 기관은 아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텅 빈 기표요. 아무도 소유한 적 없는 욕망의 대상이다. 락항은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상황으로 설명한다. 요점은 이렇다. 나만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린다. 어머니의 텅 빈 시선 속에서 나만은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면서 팔루스를 가지려는 자, 가지고 있는 채 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편 여아는 팔루스를 가지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동일시를 이루면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쪽에 선다. 즉 팔루스를 가지지 못한 자로부터 팔루스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느 누구도 팔루스를 갖지 못하며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은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여아는 스스로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가 될지언정 팔루스를 가진 자는 아니다. 남아의 팔루스 추구와 여아의 팔루스 되기라는 이 구도는 결국 팔루스를 가질 수 없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팔루스를 향한 운동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결코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텍스트가 이러한 욕망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즉, 팔루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에 무언가 있다고, 어떤 의미 있는 장치와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쫓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팔루스를 향한 운동이다. 모든 텍스트를 팔루스로 여기며 우리는 팔루스를 찾아다니는 남아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이 욕망은 집요하고도 근원적이다. 그리하여 한편의 시에 숨어있는 의미와 신비를 해독하기 위한 여정은 포기될 줄 모른다. 그 의미를 발견하고 전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동시에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 작가가 된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녀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사이는 없어진다 해서 김구용은 이를 꿰뚫고 있다. 쓴다는 것, 문학자가 된다는 것, 내가 그녀라는 여성의 위치, 팔루스 되기라는 위치에 서는 것임을 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텍스트의 성격을 간파했을 때, 그가 행한 일은 바로 팔루스가 작동하는 노름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문학사에는 이런 거부를 시도한 작가들이 이미 존재했다. 휠덜른이라든가 랭보가 그렇다. 그들은 긴 침묵이나 절필을 통해서 팔루스에서 탈출하곤 하였다. 그렇게 언어 바깥으로 걸어나간 것이다. 반면 구곡은 지속적으로 팔루스로의 운동이 성립되지 않게 애쓴 고안물이다. 팔루스라는 기표에 의존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이다. 팔루스로 나아가거나 팔루스가 되지 않기 위해 구곡은 시를 조직하거나 초점과 의미를 깃들게 하지 않는다. 시에 어떠한 경관이나 무대, 연관을 들여오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체의 원근법도 없다. 원근법이야말로 일정한 주체를 상정해야 성립하는 것이기에 주어의 자리에 비어있는 구곡에는 원근법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구곡에는 일종의 서사가 형성되지 않는다. 단절과 해체를 통해 역사는 항상 순간으로 분절되어 등장하고 만다. 연관 없는 맥락의 다른 음성, 독립적으로 치환되는 상황들은 모두 팔루스로의 욕망을 좌절시킨다. 구문들은 서로 끼어들고 막아서면서 역학적 시스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가시적으로는 주술의 호응이나 문장의 호응이 소멸하여 기본적인 이해와 소통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엉뚱한 맥락으로 휘어지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팔곡 부분. 우리가 읽은 책은 염소였다. 우리가 먹는 밥상은 고기였다. 휘날리는 머리카락은 안경이었다. 넘어가는 이야기에서 가축들은 끌려오고 있었다. 목판은 무량수광, 위선이 어떻다는 겁니까? 전략 무기는 단념을 했답디다. 없는 꿈으로 날아 들어가서 불타는 구공타는 천하가 태평한가? 한 마리 개가 있어 10여 년 전부터 움직이지 않더니 1000년 전 밤에 우란의 감나무는 그 개가 돌아오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구곡을 펼쳤을 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구문이다. 우리가 읽은 책은 염소였다를 우리는 염소에 대한 책을 읽었다로, 우리가 먹는 밥상은 고기였다를 우리가 밥상에 놓인 고기를 먹었다로, 휘날리는 머리카락은 안경이었다를 안경 너머로 머리카락 휘날렸다로 수정해 보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시집 전체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서 읽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거니와 그렇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 단위에서 구문이 비틀어지고 문장의 호응이 되지 않아 적절한 연결을 할 수 없다. 없는 꿈으로 날아 들어가서 불타는 구공탄은 천하가 태평한가를 보자. 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구공탄이 불타면 천하가 태평한가로 읽을 수 있는데 마치 문장을 이루는 말의 성분들이 굴러다니다가 무질서하게 접속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끝내 무슨 말인지 추론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7년 전에 우란의 감나무는 그 개가 돌아오는 사람을 지켜보았다의 경우 그 개가 돌아오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개 주인을 일컫는 것인지 개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구문들이 즐비하며 유의미한 팔루스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비뚤어지거나 몸을 돌린 채 문장들은 제각각 늘어서 있을 뿐이다. 이것을 단지 초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편한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팔루스를 의식하지 않는 구문들은 충격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 구문들은 조직되거나 내밀한 의미의 회로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발들은 입을 벌린다. 머리카락들은 기를 묻었다. 의 비호응에서부터 전 보람을 느꼈어요. 좀 쉬어야겠네. 와 같은 분절이 아무렇지 않게 놓이고 기쁨이 남을 괴롭힐 때 나는 잃는다. 미안합니다만 그는 어려운 처지인 만큼 그녀는 풍부한 피해입니다. 와 같은 역설과 도약이 가능해진다. 문장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고 관계를 벗어난다. 팔루스의 긴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팔루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기는커녕 더 추구하게 되는 텍스트 읽기가 한편에서 의식적으로 진행되지만 말이다. 4. 무의 합장. 감히 말하건대 9곡은 9개의 곡일 필요가 없다. 1곡이나 2곡이어도 한 페이지나 심지어 한 줄이어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한 줄이나 한 권이나 다르지 않을 듯한데 분량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약이 아니고 확장도 아니며 빼도 더해도 총량이 같은 양이 없는 무라 할 수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방식으로서의 무한한 무, 거의 불가능한 무이다. 무엇보다 구곡의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텍스트에서의 욕망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된다. 작품의 일부와 전체가 동일하다면 이 이상한 무 또는 무한과 같은 세계에서는 어떤 더미를 쌓아놓거나 그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피와 프로세스는 의미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연히 초점이 맺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로써 초점의 쾌락이 아니라 언어의 무질서한 향락이 펼쳐질 것이며 의미 역시 지속적으로 산포될 것이다. 요컨대 팔루스와 같은 무언가를 찾는 방식의 구곡은 스스로의 형식, 없는 형식으로 정면 충돌한다. 시란 찾으려는 것이 아님을 9개의 반 텍스트 자체로 증언한다. 즉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좌절되게 함으로써 텍스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텍스트의 평등과 개방을 통해 이러한 유의 추구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얼마나 많은 텍스트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적절히 가지고 있는 채 하는 것인가. 그 움츠린 품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부응하는 것인가. 이러한 열정에 대치하여 구곡은 무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텍스트가 무라면 우리는 텍스트를 읽지 못할 것이다. 텍스트는 텍스트의 부정과 함께한다. 시는 시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곡은 구곡에 있지 않다. 구곡이 되지 않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불교적인 것이며 불교의 무와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김구용의 연작창시를 흔히 불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시가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용이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언제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적 용어나 소재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불교적이라 칭하는 것이 편리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그보다 구곡에 침륜되어 있는 락항적 요소를 의식했을 때 락항이 팔루스를 텅 빈 기표라고 생각한 것이 일으키는 불교적 연상이 중요하다. 텅 빈 기표나 텅 빈 텍스트, 이것들은 모두 무나 공을 환기한다. 9개든 10개든 형식적 허무로 팔루스를 이탈하는 구곡은 불교적 무나 공의 다름 아니다. 아무것도 없음이며 어디에도 이르지 않는 공인 것이다. 이렇게 김구영은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무를 보존함으로써 기이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냈다. 기초와 뼈대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능할 것 같지 않게도 오히려 사상 누각으로서의 난공불락 말이다. 이것은 구조가 없기에 허물어지지도 않는다. 바로 무의 현전으로서의 구곡의 모습이다. 무가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구곡이 될 것이다.
작품들은 하나하나 무의 잔해들이다. 이 곡 부분, 아이들은 비둘기 털을 쫓아다니며 줍는다. 한방눈은 과거에 내린다. 남녀는 다방 희망으로 올라갔다. 담배 연기 넘어 이국 식물, 나는 약속보다 일찍 와서 촛불 켜진 해저의 자리를 잡았다. 앞으론 의미가 없는 글을 쓸 것. 그래서 나는 공연히 식물을 든다. 포위당한 탈옥수가 밤에 선실로 숨는다. 살기 위해서 깊어가는 밤은 시국 때문에 장아찌가 된 예수님, 정치 때문에 영생한 예수님, 기도는 촛불 곁에서 구걸한다. 그러나 합장은 대상이 없었다. 우선 대부분의 시처럼 연결이 아니라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구곡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둘기 털을 쫓아다니며 줍는 아이들에 이어 과거에 내리는 한방눈이 있다. 그리고 남녀는 다방 희망으로 올라갔다가 배치된다. 이러한 평등 배열은 변함이 없다. 시집 전체에 걸쳐 이와 같은 무의 놀이가 벌어진다. 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 무일 것이다. 족적을 남기고 영향을 끼치고 연결된다면 무가 아닐 터이다. 무는 지금 여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구곡은 철저한 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미지와 상황들이 보존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말끔히 대체되고 사라지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대리한 것들은 다시 대리된다. 그러므로 의미나 유가 형성될 겨를이 없다. 무는 이 과정에서 내용이자 형식이 된다. 내용은 형식은 내용을 휘발시켜 의미 없는 소여가 되게 한다. 무는 의미가 없는 글을 쓸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 잘 부합한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를 넘어서 초점, 핵심, 관련, 역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장아찌가 되거나 영생하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기도는 구걸에 가깝고 합장은 대상이 없다. 기독교나 불교나 모두 텅 빈 텍스트이긴 매한가지다. 대상이 없다는 것은 향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무의 합장이다. 이것은 곧 운동과 구조와 쾌락이 없음을 뜻한다. 구곡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구곡에는 이와 같은 무의 놀이를 전개하는 대목들이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등장한다. 인과란 원래부터 없는 것. 석가는 근 2500년 전에서 설법한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지 말라. 5곡, 알 수 없는 일을 믿으라. 6곡과 같은 구조들이다. 이 구절들은 결국 대상이 없고 의미와 인과가 없고 초점과 구도가 없는 세계에 대한 실토이다. 이러한 실토들이 모래처럼 재처럼 작품 곳곳에 떠다닌다. 구곡은 읽히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의 다름 아니다. 다른 텍스트들처럼 구곡은 주관하지 않는다. 알지 않는다. 천체는 실수로서 돈다고 생각하며 실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시연하고 그는 고백한다 불완전을 3곡에서처럼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무의 놀이를 보여준다. 마치 텍스트의 불가능을 지켜내기라도 하려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언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좌절이며 가장 허망한 승리일 것이다.